그녀는 그 남자의 어떤 부분이 자기를 건드렸던 것인지를 깨달았다. 가늘고 잘 엉키는 머리카락, 동그스름한 광대뼈, 속눈썹이 많은 길고 작은 눈. 잠든 그는 예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닮아 보였다. 마태의 맛. 정하나. 그날 아침 그녀는 목걸이에 가슴을 긁혀 잠에서 깼다. 헝클어진 머리를 들자 어두운 방 한 구석에 형광색 시침과 분침이 보였다. 7시 20분.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이 휘청거렸다. 종아리에서 허벅지 근육까지 뻐근한 느낌이었다. 근래 그녀는 꿈속에서 맹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미아리에서 개포동까지, 북한산에서 도봉산까지 브레이크 한 번 잡지 않고 페달을 밟았다. 누군가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무심결에 자전거를 탄다고 대답할 정도였다. 지난 밤에는 수풀이 가득한 한강변을 지나 구리시내 한 바퀴를 다 돌았다. 서늘한 공기, 축축한 머리카락, 손바닥에 흥건한 땀, 생생할수록 온몸 마디마디가 아팠다. 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초리소를 튀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밀가루 옷을 입힌 엠파나다가 쟁반 가득 담겨 있었다. 접시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일어났니? 그녀를 본 아버지가 고개를 까딱했다. 엄마는요? 마트에. 이번 주는 새벽 출근이잖니. 낡은 오븐에서 낮게 웅웅대는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빈 그릇들을 닦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1년에 하루 아르헨티나식으로 요리를 했다. 직접 구해온 최고급 재료들은 온종일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일을 넣어 구운 엠파나다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오렌지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집 밖은 바람이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머리카락을 제대로 말리지 않은 그녀는 몸을 덜덜 떨면서 버스에 올랐다. 눈썹을 고쳐 그리느라 시간을 지체해서 마음이 급했다. 옆 사람의 이어폰에서 희미하게 전자기타 소리가 새어나왔다. 끄덕끄덕 졸다가 일어났을 때 서리가 낀 유리창 밖으로 스포츠센터가 보였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포츠센터는 7층 건물 전체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었다. 건물 구석구석에 스쿼시를 치고 다이빙대에서 떨어지고 재즈 댄스를 추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사무실에서 교대 사인을 했다. 카운터에서 하는 일은 고객들의 회원카드를 확인하고 열쇠를 내어주는 것뿐이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무엇보다 근무 시간보다 일찍 나오면 시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끌렸다. 돈을 벌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령 한번 만져보지 못할 줄은 몰랐다. 매일 새벽 2, 3시를 넘겨 잠자리에 드니 새벽 운동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녀는 격일로 학교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오가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학년별 시험지를 만들고 평가서를 만들고 대학원 숙제를 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우면 어긋나 있던 온몸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침 출근에 늦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투와 같았다. 벨벳 운동복을 입은 여자 2명이 운동을 끝내고 나와 그녀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희미하게 샤워베스 향기가 났다. 그녀는 가뿐히 걷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붓기를 빼준다는 혈점을 볼펜 끝으로 꾹꾹 눌러댔다. 근래에는 아침마다 손이 부어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다. 뭔가 계획이 있긴 한 거야. 온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녀를 보고 어머니는 혀를 찼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잠시도 쉴 틈 없이 강의를 돌리는 원장의 탓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다음 학기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화살표는 잠시 망설이다 원을 그리며 강의가 많은 만큼 월급이 높은 학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녀가 교육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작년의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 보였다. 누구나 한 가지씩 재능을 갖고 있는 거라면 자신의 그것은 교사로서의 능력이라고 그녀는 생각해왔다. 20살 때부터 과외 지도를 했으니 수업 경력도 적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그녀는 특히 열등생들과 사이가 좋았는데 그것이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재질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교육대학원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셋째까지 낳고 온 주부들, 트럭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온 아저씨, 한복집을 한다는 할머니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교사 자격증이 유행인 것 같았다. 선생만한 게 없지. 그래도 사회를 겪어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퇴근 후에는 그림이나 악기를 배우러 다니고 방학에는 여행을 가는 삶을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도 한결 견디기 쉬워졌다. 대학원 등록금은 그 기회의 값이었다. 그녀는 산더미같이 쌓인 운동복을 차곡차곡 헤어 손바닥으로 판판하게 두드렸다. 정오가 넘은 시각에 그녀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먹었다. 대학원 총무인 엘 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저녁에 있을 종강 모임에 대한 것이었다. 2학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모두 빠지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준비됐어? 아니요. 라고 찍어 보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포장된 상자가 떠오르자 속이 울렁거렸다. 지난밤 그것을 고를 때도 백화점을 어지러울 정도로 빙빙 돌아떠랬다. 교육학 강의를 하는 제이는 여느 젊은 유학파 강사들과 다르게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타입이었다. 학생들과 잡담을 하는 일도 없고 기분을 잘 드러내지도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벗었던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교실을 떠났다. 평소에 그에 대해 젊고 빈틈없는 강사라는 인상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언지를 준 사람은 엘 언니였다. 자세히 보면 제이의 눈길이 그녀에게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람 빠진 웃음소리를 내며 언니의 등을 밀었지만 같은 얘기가 몇 번 반복되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제이는 수강생 중에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었고 수업 내용에 관해 묻거나 지시할 때도 꼭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그를 관찰했다. 차츰 제이의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그는 왼손잡이가 아니었지만 왼손으로 펜을 돌리는 버릇이 있었고 입가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안경을 낀 조금 긴 듯한 얼굴의 눈동자는 크레파스로 칠한 것처럼 새까맸다. 그는 늘 파란빛이 돌 만큼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 셔츠가 얼마나 하얀지 어느 땐 옷감의 빛이 허공에 번져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빛을 질리지 않고 똑바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제이는 주임 교수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두드러지는 이력에 강의 실력도 탁월했다. 얼마 전에 있던 학과 공개 채용도 기실 그의 임용을 위한 것이란 소문이었다. 제이가 서 있는 자리는 그녀의 극지점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가 그녀의 이름을 외국어처럼 발음할 때 그녀는 스스로가 낯설고 새로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학기 내내 제이의 본심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에게서 그 밖의 기색은 볼 수 없었다. 그런 게 학자들의 스타일인가 보지. 기회는 오늘뿐이라고 엘 언니가 말했다. 종강 이후엔 만날 일이 없잖아. 어떻게든 오늘 기회를 잡아야 돼. 그녀는 제이의 가늘고 얇은 입술을 떠올리며 미간을 좁혔다.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3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짝짝이로 그려진 듯한 자신의 눈썹을 살펴보았다.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수정해 보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스포츠센터에서 교대를 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집에 일찍 못 오겠지? 아사도가 정말 잘 됐는데 식기 전에 먹으면 좋을걸. 아버지는 뭐 하세요?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다. 이제 막 스튜 끓이신다. 그녀는 조그맣게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처음 아버지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별일 아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담아둘 때가 필요한 것뿐이야. 그때는 한국에 돌아온 직후라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열어보지도 않은 가방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창문마다 두껍게 커튼을 내려 텅 빈 집안이 어둡고 고요했다. 아버지가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을 봐오자 그녀는 다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줄 알았다. 부엌은 서늘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튀기고 볶고 데치고 끓였다. 그녀는 불안함에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접시를 쭉 늘어놓고 요리를 먹은 뒤 아버지는 중고 택시를 구하러 나갔다.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면서 그녀에게 어머니를 도와 짐을 풀라고 말했다. 옷가지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텅 빈 가방은 곧 힘없이 구부러졌다. 그녀의 가족이 그 가방에 가진 전부를 밀어넣은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한 해 전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페인어 회화를 연습하면서 그 가방을 꾸렸다. 8살의 그녀는 교단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다. 아르헨티나라고 몇 번씩 말해줬는데도 반 애들은 제가 아마존으로 이민 간대 라고 속삭거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임신 5개월의 인부였다. 공항에서 그녀의 외삼촌이 팔뚝만한 호돌이 인형 2개를 선물했다.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 어머니는 많이 울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우린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라고 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쿄에서 한 번, LA에서 다시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탔다. 그녀는 스튜어디스가 가져다 준 막대 사탕을 천천히 빨아먹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퉁퉁 부은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마사지를 했다. 붉은 벽돌에 발코니가 딸린 집을 지어줄게. 멀미를 하던 어머니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늘 더 빛나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이었다. 그만두는 것은 그의 오랜 장기였다. 자연히 어떤 직장이든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 14번째 회사에서 나온 날 그는 머리를 완전히 밀고 들어와서 술에 취해 쌕쌕거리며 말했다. 날 좀 살려줘.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허연 두피가 가여워서 어디로 가자는 건지 생각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르헨티나의 공기는 어딘지 묵직한 데가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개 그들 가족처럼 젊은 부부의 어린 자식을 두고 있었다. 공원에서는 자주 친목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하늘이 맑아 어디서나 쉽게 지평선이 보였다. 동생이 태어나자 그녀의 아버지는 금으로 만든 작은 돼지를 주위의 한인들에게 선물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발코니가 딸린 붉은 벽돌 집에서 살았다. 땅이 넓어 집값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녀적 경험을 살려 아버지와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바다에 나가서 해수욕을 했다. 아버지는 등을 기대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껍데기를 벗겨주는 구운 새우를 먹으며 아기인 동생의 손을 만져주었다. 동생은 그녀가 엄마인 줄 알고 맑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해변에는 그녀의 가족과 같은 한인들이 많았다. 한인회 사람들은 악바리처럼 일했다. 의류 유통업계의 현금은
전부 한인들이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구릿빛의 서양인들 사이에서 쭈뼛거리며 몸을 누이고 햇볕을 쬐었다. 달러 파동이 날 때까지 비현실적인 것 같은 호황이 계속됐다. 그때는 누구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빨갛게 입술을 칠하고 어머니가 보내주는 탱고 교습소에 다녔다. 아르헨티나 소녀들에게 그것은 피아노 학원만큼 흔한 것이었다. 기계음이 계속해서 울렸다. 휴대폰 액정에 익숙한 번호가 반짝거렸다. 그녀가 일하는 학원이었다. 원장은 파트타임 강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용건은 퇴직금으로 차린 이 학원이 나에겐 전부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와 쪽지 시험 결과, 중간고사 대비 계획 같은 것들로 끝없이 이어지곤 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널 때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학교에 다다르자 정문에서 하나둘 빠져나오는 학생들이 보였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에 가로등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도서관 앞길에 은행나무 낙엽이 수북했다. 그녀는 학생 식당을 지나 열람실로 걸어 들어갔다. 늘 앉는 자리에 엘 언니가 보였다. 엘 언니는 금세 가방을 챙겨서 그녀와 함께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도서관 앞에 학생들은 구부정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그들의 검은 머리칼이 푸르게 보였다. 엘 언니는 화장기 없는 얼굴을 마른 손바닥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아까 공지 뜬 거 알아? 뭐요? 제이 말이야. 이번 채용에서 떨어졌던데. 제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파르르 떨린 속내를 감추며 그녀는 무슨 말이에요? 하고 짐짓 한 박자 느리게 물었다. 엘 언니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 자리 말이야. 주임 교수 후배라는 사람이 대신 뽑혔대.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살갑게 굴더니 뽑는 사람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거지. 그녀는 엘 언니의 말을 흘려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제이의 밋밋하고 긴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강의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져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교실 안은 듬성듬성 빈 자리가 많았다. 종강이라 빠지는 이들이 많은가 보다고 엘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앞문이 열리고 제이가 들어오자 그녀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평소대로 재킷을 벗어 앞 의자에 걸쳐두고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 내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왠지 눈을 마주치게 되면 마음속 균열이 드러날 것 같았다. 교재의 마지막 장이었고 내용도 중요하달 게 없었지만 제이는 천천히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 몇 명이 옆에서 턱을 괴고 졸기 시작했다. 제이의 목소리만으론 아무 기색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책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이의 눈빛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함께 종강 모임 장소인 근처 중국집 요리집으로 이동했다.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미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이가 들어서자 옆자리 강사의 말을 듣고 있던 주임 교수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제이는 무표정하게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 총무인 엘 언니가 주임 교수에게 한 학기 맺는 말을 청했다. 제이는 조용히 탁자 위에 물수건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술잔이 돈 뒤에도 제이는 평소처럼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주임 교수는 현직 교사들과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씩 그쪽에서 요란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하나둘 술에 취해가자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제이의 옆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테이블 위에서 펜을 밀었다 당겼다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왼쪽 팔꿈치 때문에 어깨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보였다. 그녀는 헛기침을 했다.
제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제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다. 이번 강의 때문에 책도 여러 권 찾아 읽고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그녀가 어색하게 술잔을 내밀며 인사를 하자 제이가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총무님이 수업 시간에 매번 도움을 주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 취해 보이긴 했지만 잘못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저는 총무가 아니에요. 순간 그녀의 스커트에 맥주잔이 떨어졌다. 왼쪽에 앉아있던 후배가 팔을 들어 올리다가 탁자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의 아이보리색 스커트에 묽은 액체가 번지는 것을 보고 후배는 비명을 질렀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후배는 그녀를 이끌고 화장실로 갔다. 끌려가다 뒤를 돌아보니 제이는 묵묵히 쓰러진 컵을 바로 세우고 있었다. 스커트의 얼룩은 물을 묻힐수록 더욱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후배는 울상이 되었다. 정말 괜찮다니까. 그녀는 후배의 손을 밀어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휴지로 물기를 닦아내고 있으려니 피곤이 몰려왔다. 총무님이라니. 제이가 보였던 그간의 친절과 관심이 찬찬히 탈색 건조되어 분쇄된 후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멀리서 그녀를 보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대충 얼룩을 지우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이의 옆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올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신입생들이 그 앞에서 진중한 표정으로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으로 가 앉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녀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남자는 영역별 출제 빈도에 대해 표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옆에 사람들도 고개를 빼고 남자의 손이 그리는 것을 흘끔거렸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누군가 제이에게 물었다. 시험 말입니까? 제이의 음성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다. 글쎄요. 표를 그리던 남자가 제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이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라면 시험 같은 건 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나갈 문이 하나밖에 없는 빌딩 같거든요. 제이의 목이 붉어진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한 여학생이 반박하듯 말했다. 어쨌든 누군가는 나갈 수 있는 문이잖아요. 전 전망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이는 입술 끝을 올리며 웃었다. 저 자신을 믿지 못할 뿐이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옆에 있던 동료 강사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분위기는 어딘지 무거워졌다. 얼마 후 불편한 표정의 주임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임 교수를 뒤따라 몇 명의 학생들이 허둥지둥 일어나고 강사들도 빠져나갔다. 제이는 등을 구부린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맑은 표정 아래 검은 침전물이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날씨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0시가 넘자 주춤주춤 가방을 챙겼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제이가 휘청하고 비틀거렸다. 그녀는 엉겁결에 쓰러지는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제이는 밖에 나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이 제이의 옷을 전부 뒤져보았지만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엘 언니가 생경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아, 얘가 집을 알아요. 왜 지난번 세미나 끝나고 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엘 언니가 보내는 어색한 사인에 인상을 찌푸렸다. 손을 휘저으며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 중에 귀찮아하는 표정의 남학생 한 명이 택시를 잡아왔다. 그녀와 제이는 한꺼번에 뒷좌석에 태워졌다. 잘 모셔다 드려. 차에서 내리려는데 순간 그녀에게 머리를 기댄 제이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미 빠르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녀는 제이를 학교 앞 모텔로 옮겼다. 모텔 주인이 그녀와 함께 그를 부축해 주었다. 이분만 여기 두고 저는 나갈 거예요.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다. 주인은 아무 대꾸 없이 방을 나갔다. 그녀는 매트리스 위에 엎드린 제이를 내려다보았다. 애초 계획보다 강도가 세지긴 했지만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기운이 빠져 조금 웃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완고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찬찬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제이의 가슴팍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다. 순간 그 방의 주황빛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그 남자의 어떤 부분이 자기를 건드렸던 것인지를 깨달았다. 가늘고 잘 엉키는 머리카락, 동그스름한 광대뼈, 속눈썹이 많은 길고 작은 눈. 잠든 그는 예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누군가와 닮아 보였다. 그녀는 모텔 방의 한쪽 벽에 서 있었다. 반대쪽 벽에서 전자시계가 깜빡거렸다. 한밤중에 침대에 누운 남자 옆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밤이었다. 자신도, 이 남자도, 아이의 목소리도. 도레미 노래를 하듯 질문을 하는 동생이 있었다. 세상을 감탄하기에 그에게는 온종일도 모자랐다. 부모님의 도매상 일 때문에 동생을 돌보는 것은 늘 그녀의 몫이었다. 그 애가 말을 배울 때쯤 그녀는 11살이 되었다. 그녀는 집에 놀러온 어머니 친구의 주머니를 뒤져 $10를 꺼냈다. 생애 첫 도둑질이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진저리가 날 만큼 단 초코바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녀의 옷에서 남은 돈을 꺼내 확인한 후에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게 다 싫었다. 그 나라도, 오후에 시뻘건 노을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축축한 그녀의 뺨 위로 자그마한 것이 와닿았다. 동생의 손바닥이었다. 저리 가.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그녀가 일어나서 공원 쪽으로 걸어가자 그 애는 또 그녀를 뒤쫓아왔다. 저리 가라니까. 그녀는 호숫가에 앉았다. 금세 어둠이 내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동생을 업고 서 있었다. 잠든 그 애가 흘린 침이 등을 적셨지만 그래도 온기가 따뜻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달러 파동이 난 뒤 한인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은행을 세웠다. 여기저기서 가게들이 무너졌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위태롭게나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그녀 아버지의 가게로 자주 모였다. 그녀와 동생은 집에서 가게로 심부름을 오갔다. 그날 그녀와 동생은 조각 케이크를 가게에 갖다 주러 가고 있었다. 나머지는 내가 먹을 거야. 동생은 신이 나서 중얼거렸다. 그래. 가게 앞에 도착해서야 뭔가 두고 온 것이 생각난 그녀는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동생의 등을 밀었다. 그 아이의 작은 등. 동생은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엎드린 채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었다. 총을 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인회 은행에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총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먼 길에서 걸어오는 중이었다. 병원에 누운 동생은 얼굴에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하얀 천으로 싼 동생을 어머니가 품에 안았다. 그녀는 차갑게 오므린 동생의 손을 잡았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니 그때까지 동생의 조각 케이크가 남아 있었다. 제이는 꿈을 꾸는지 조금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흔들어 깨우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꿈에서라도 흘려보내면 좋겠지. 잠든 그는 더욱 가늘고 삐죽해 보였다.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 삐죽함이 신기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됐다. 휴대폰을 켜자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여러 통의 부재중 통화기록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왠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냐? 11시가 넘어가는데. 학교에요. 수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과 소음이 들렸다. 그가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넌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니는구나. 그녀는 조금 웃었다. 잔치는 다 끝났어요? 그래, 너희 엄마랑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 아버지는 왜 요리를 하세요? 그녀는 그걸 묻는 대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손님도 없고 그 근처인데. 어떤 기색을 읽은 것인지 아버지는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했다. 집에까지 태워다 줄까? 지금 출발하면 20분쯤 걸릴 거다. 아버지는 그녀와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이는 쌕쌕거리며 숨을 내쉬고 있었다. 꽉 조인 목이 답답해 보였다. 그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의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주었다. 그가 끙 소리를 내며 옆으로 누웠다. 그 바람에 셔츠가 벌어져 안에 입은 네이가 들여다 보였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 네이라는 것이 잔뜩 보풀이 일어난 데다 희미하게 때국물이 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남자를 바라보다가 도로 와이셔츠 단추를 잠가주었다. 지난 저녁 그녀가 고민 끝에 고른 선물은 넥타이 핀 세트였다. 금색 포장지로 감싼 작은 상자가 불빛 아래 반짝거렸다. 무게를 재듯 그것을 들고 있던 그녀는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서 제이의 가슴에 매달린 펜을 빼냈다. 탁자 위에 메모지가 있었다. 펜을 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단한 자초지종과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여백이 많이 남아 종이를 2번 접었다. 방을 나가기 전에 그녀는 그곳의 조명을 모두 껐다. 어둠 속에서 제이는 안도하듯 긴 숨을 내쉬었다. 모텔의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스커트가 바삭거렸다. 물기가 다 마른 것이었다. 문 앞을 쓸고 있던 모텔 주인은 허리를 펴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서관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까만 허공에 떠있는 노란색 은행잎을 바라보았다. 좀 더 고개를 들어보니 열람실의 창문들이 모두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발가락이 추위에 모두 얼어버린 듯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그맣게 몸을 떨었다. 가슴께의 목걸이가 같이 흔들렸다. 줄에 달린 하얗고 매끄러운 조각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식구가 죽으면 그 뼈를 간직해 두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그 단단한 촉감을 만지고 있으면 무엇도 무섭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순간 정적을 가르며 전화벨이 울렸다. 학원 원장의 전화번호였다. 이미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원장은 마른 목소리로 지난 수업에 결석했던 학생들의 보강 시간과 월말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차분히 하나씩 대답을 해주었다. 성취도 시험과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의견도 냈다. 알겠어요. 다른 의견은 없죠? 원장이 물었다. 학원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전화를 걸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그녀가 말했다. 원장이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다. 전화를 걸지 마시라고요. 이런 얘기는 모아뒀다가 제가 출근하는 날 해도 되잖아요. 학원 수업에 대한 문제라면 그건 제 몫이지만 원장님의 불안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김 선생님, 제가 잘 알아요. 불안에 대해서라면. 요즘 저는 밤에도 자전거 페달을 돌리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전문가라고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다고 해서 한평생 잠도 못 자고 페달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원장과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먼저 전화를 끊은 사람은 원장이었다. 네 엄마는 7시부터 졸더니 밥 먹자마자 드러누워 잔다. 아버지는 그녀가 조수석에 앉을 수 있게 자리를 치우면서 말했다. 당분간 계속 새벽 출근을 해야 된다는구나. 알람을 3개나 맞춰놨어. 어머니는 마트에서 바코드 찍는 일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었다. 사계절 내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얼음이 얼면 발뒤꿈치를 들고 비틀거리며 마트에 나갔다. 그녀는 그 일이 어머니를 지켜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삶을 믿는 사람이었다. 차 안에 마테차 향기가 은은하게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가 의자 밑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그녀는 흔들리는 차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따라 마셨다. 둥글고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오래 떨다가 따뜻한 것을 먹으니 아랫배에 알알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요리 후에 끓이는 마테차는 그 향기와 맛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떨림이 가시자 몸이 차츰 노곤해졌다. 그녀가 아버지의 택시에 탄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대학 입시 때 이 택시를 타고 고사장에 갔던 기억이 났다. 예전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녀는 차를 다시 한 모금 깊게 마셨다. 아르헨티나산 마테 특유의 그윽한 향기가 차 안에 퍼졌다. 아버지는 평소에 마테 잎을 직접 말려 차를 우려내곤 했다. 좋은 마테 찻잎에서는 바람, 태양, 흙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감각이 활짝 열려서 미처 느낀 적 없었던 시간, 장소에까지 가 닿는 것이다. 그녀와 아버지는 라디오도 틀지 않고 낡은 엔진의 흔들림을 느끼며 밤의 도로를 달렸다. 별도 뜨지 않은 검은 하늘에 구름이 떠다녔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하는 거야. 마테 맛을 보려고. 차를 홀짝이는 그녀를 보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차는 요리의 맛을 지우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주거든. 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문득 제2의 긴 손가락이 같이 떠올랐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에게도 이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식으로 마시는 마테는 도자기 병에 빨대를 꽂아 대접한다. 주인과 손님이 함께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택시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빠르게 달렸다. 번쩍거리는 네온 사인을 단 커다란 건물들이 획획 지나갔다. 서울의 밤은 이상해요. 미지근한 보온병을 붙잡고서 그녀가 말했다. 불빛이 꺼지질 않아서 기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앞을 보고 있었다. 집에 가까워 갈수록 그녀는 졸음을 느꼈다. 오늘은 충분히 먼 길을 달려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되리란 생각이 들었다. 긴 밤 내내 먼 나라의 차 향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